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다 보내게 되네요.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은 전부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신 분들이라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저에게도 남들이 봤을 때 웃으며 넘기지 못할 만한 큰 사연이 하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들과 저는 제 60 넘은 인생에서도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치르게 되었죠. 10년 전 우리 집 식구가 된 며느리는 체구도 작고 목소리도 작은 게 참 아기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픽하고 쓰러질 것 같은 종이장 같은 애가 결혼 전 인사를 올리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희한하게도 그 모습이 저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말수도 없이 큰 눈만 깜빡이며 긴장감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냥 마음이 갔습니다. 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쓰이는 사람 말이에요. 저에게도 이 며느리가 그렇더군요. 이 아이는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역시 일찍이 지 아빠를 하늘로 보내고 저랑 둘이 살며 가난 속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 애와 처지가 비슷한 게 이 애도 그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을까 싶어 저는 이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둘이 비슷한 아픔이 있으니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정말 제 인생에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남편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정말 잘했거든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워낙에 말수가 적은 탓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것뿐이었죠. 저는 워낙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러쿵 저러쿵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같이 대화를 해줄 만한 사람의 인복은 없는지 제 남편도 우리 아들도 심지어는 며느리까지도 말수가 적어 저의 재미난 말동무가 되어주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우리 며느리의 장점은 말없이 강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꽤나 컸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말없이 강한 아이냐면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나서 집에서 아예 누워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약이라도 사와라 시켰을 텐데 이제는 출가하고 따로 사는 애한테 그런 심부름까지 시키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이 느껴져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하기로 작정을 했는지 저한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곤 했더랬죠. 그날도 어김없이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 아가. 어머님, 목소리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몸살이 났는지 온몸이 아주 아프다고 난리다. 그래서 지금 누워있어. 아프시면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약은 드신 거예요? 병원은요? 아유, 몸살 가지고 무슨 병원씩이나 가. 그냥 밥 한 숟갈 뜨고는 누웠다. 그래도 몸 잘 챙기셔야죠, 어머니. 일단 그럼 쉬고 계세요. 제가 갈게요. 그래 줄래? 고맙다. 안 그래도 혼자 있는 건 좀 힘든 참이었는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집으로 오겠다는 며느리를 굳이 말리지 않고 저는 그대로 잠든 상태로 기다렸어요. 워낙에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지 정신없이 잠을 자게 되었고 일어나 보니 아주 깊은 밤이 되어 있었죠. 그때도 제 정신은 거의 몽롱한 상태라 며느리가 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확인하고는 거의 또 골아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으로 며느리가 들어오던 것 있죠? 어머니, 좀 정신이 드세요? 몸에서 열이 엄청 올라 있어요. 식은땀도 나시고 일단 정신이 좀 드셨으면 죽부터 드세요. 그러고서 약 사왔으니까 그거 드시고요. 미안하다, 아가. 너 온지도 모르고 내가 잤네. 죽 끓였으면 놓고 그냥 가지 그랬어.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님 편찮으신데 어떻게 그냥 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죽 데워올게요. 며느리는 곧바로 나가서 맛있게 끓여놓은 죽을 데워왔고 손수 쥐손으로 다 먹여준 뒤에 약까지 챙겨주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챙겨준 죽과 약을 먹고는 또 기운이 딸려 그대로 누워 잠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이제 됐으니 가란 소리도 있지 않았고요. 근데 어느 정도 푹 자고서 다시 눈을 떴는데 제 옆에 며느리가 그대로 누워있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5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옆에는 세숫대야에 물이 떠져 있었고 제 이마에도 수건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수건 하나로는 계속해서 제 몸을 닦아냈는지 제 팔은 다 걷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수건을 손에서 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는 제가 나을 때까지 묵묵히 간호를 한 거였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결혼 후에 한 1, 2년 정도가 지난 이후 첫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주를 잘 낳아준 며느리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는 자주 가서 손주도 봐줄 겸 해서 아들네로 자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육아가 처음이라 나한테 아기를 좀 봐달라는 뜻으로 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내가 도와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제가 먼저 알려주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지가 알아서 아기를 다 돌보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옛날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이웃집 아기들을 봐준 경험이 있어 육아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집에서 밥하기가 귀찮아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며느리는 늘 아기를 데리고 오면서도 장봐오는 것을 잊지 않고는 저희 집에서 본인이 음식을 만들어 저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며느리의 생각이 궁금해 결국 직접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가, 근데 여기는 왜 자꾸 오는 거야? 아기 낳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주 안 오던 애가 갑자기 오니 좀 궁금해서 말이야. 애를 봐달라는 거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서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 이렇게 힘들게 집으로 오지 말고. 어머니도 힘드신데 왜 움직이셔요? 그냥 제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 첫 손주인데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어차피 그이도 요즘에는 일 나가면 새벽 현장 일이 많아서 그쪽 숙소에서 지내고 있어서 저 혼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아기도 보여드릴 겸 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손주 예뻐해 주시면서 같이 계셔 주세요. 속 깊은 며느리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표현이 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건 늘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 시어머니를 생각해주는 마음씨가 예쁘고 고마워 저도 늘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점점 더 의지를 하며 좋은 고부 사이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 갑작스러운 일들이 저와 며느리,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이 둘째 손주까지 낳고서 첫째는 초등학교, 둘째는 유치원생이 되어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며느리는 첫째 때부터 둘째 때까지 한결같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하루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 며느리가 한참 늦은 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아가, 저녁 먹고 들어갔으면서 왜 또 왔어? 애들도 다 데리고 말이야. 집에 뭐 수도라도 터졌어? 보일러 고장 난 거야? 아니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여기서 애들이랑 자고 갈까 싶어서요. 그래도 되죠? 어머님께 드릴 말씀도 있는데. 그럼 당연하지. 할 말은 뭔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무뚝뚝한 며느리의 말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 싶어서 얼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믿기 힘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애통한 마음으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그이 간암이래요. 요즘 계속 속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일을 몇 번 쉬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했더니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간암 2기래요. 항암 치료 받고 수술도 해야 해서 이제 일도 못하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일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도 충격이 꽤 큰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오늘 현장 일은 해야 한다면서 또 꾸역꾸역 나가버려서 애들 데리고 저는 어머니한테 왔어요. 누가 봐도 무서워하고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는데도 무덤덤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속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내 아들이 간암이라뇨. 믿기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일찍이 취업에 뛰어들어 노가다 일을 시작했고 어릴 때부터 시작한 경력이 있다 보니 현장에서도 인정을 빨리 받아 현장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현장 한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리 아들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결혼한 뒤로 며느리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지냈고 아들은 계속해서 현장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워낙에 이 현장 일이 고되다 보니까 집에만 오면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곤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진 버릇이라 제가 고치라고 몇 번 혼났는데도 결국에는 고쳐주지 못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결국 제 벌은 남 못 주고 계속 술을 퍼마시다가 간암까지 가게 된 거였습니다. 중간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몇 번 병원 신세를 진 이력이 있었고 그때마다 병원에서 술을 절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술을 끊은 줄만 알았어요. 가끔씩 술 안 마시고 있냐며 물어보면 그렇다고 했기에 저는 그대로 믿고만 있었죠. 근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쳐도 유분수지. 아들은 결국에는 간암 2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애들은 두고 며느리가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잔잔한 파도와도 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식당 주방 보조와 홀서빙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어요. 지 남편 살리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 사는 모습이 그렇게 안쓰럽게 보이던 거 있죠. 그래서 며느리와 아들 대신에 손주들 학교와 유치원 등하교도 시켜주고 집에 가서는 밥도 먹이고 청소까지 해주며 제 아들 가족들을 챙겼더랬죠. 다행히 아들도 성실하게 치료를 잘 받아서 치료 경과가 좋아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라는 희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게 아닌 건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집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반찬 만들 시간도 없는 아들 부부를 위해서 하루하루 저희 가게 반찬들을 애들 집으로 넣어놓곤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애들 집에 반찬을 넣어준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반찬을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양을 더 많이 만들어서 넣어야만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제 가게에서 파는 반찬들이 좀 안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맛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손님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결국 남은 반찬들도 너무 많아 애들 집에 넣어놓고도 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집에서 반찬을 자주 사가던 단골이 갑자기 가게에 찾아와서는 말을 하나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이모, 요즘 손맛이 좀 변했어. 요즘 반찬이 통 옛날 맛이 안 나고 맛이 좀 이상해. 혹시 며칠 만들어 놓고 파는 거 아니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서 반찬을 사가던 단골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며느리에게 물었더랬습니다. 예, 요즘 내가 넣어주는 반찬들 잘 먹고 있니? 네? 네. 그럼요,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그래? 맛이 좀 이상하지는 않고? 왜요, 어머니? 아니, 오늘 낮에 단골 손님 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 집 반찬이 맛이 변했다고 하는 거야, 글쎄. 내가 보기엔 똑같기만 하구만. 참나. 근데 또 요즘 손님이 줄어들긴 해서 말이야.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세요? 이상하네요, 어머니. 그럼 제가 어머니 반찬 가게 가서 반찬 만드는 일 좀 도와드릴까요? 옆에 제가 있으면 맛도 두 사람이 보니까 좀 나으실 것 아니에요? 그럴래? 너 근데 일하느라 시간 없으면서 괜찮겠어? 네, 어머니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서 오전 일을 하나 뺐어요. 어차피 병원 보험금도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아둔 돈 좀 더 쓰다가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일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러자. 그때부터 며느리는 아들 간호와 함께 저희 반찬 가게로 와서 제 일도 같이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폭풍과도 같은 마음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약속한 대로 매일 저희 가게에 나와서 제가 반찬을 만드는 일부터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간만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사실 제가 이 일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했는데 단지 그 단골 손님의 말이 신경 쓰여 간만 조금 봐주면 되었기에 그것만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오자마자 반찬 만드는 일을 거두기 시작하더니 제가 만든 반찬들을 먹어보면서 어머니, 이거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거 지금 너무 달아요. 등등의 코멘트를 했죠. 처음에는 이게 조언으로 들려서 저도 그에 맞게 다시 반찬들을 만들어 보곤 했었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제 반찬 맛이 변했다는데 저도 연구를 하고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를 고쳐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요리를 못하나 싶어 짜증도 나고 며느리에게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일일이 제가 만드는 반찬에 태클을 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 됐다. 여기가 내 가게지 네 가게니? 이러다가는 우리 집 반찬 맛 아예 다 바뀌었다고 손님들이 또 한 소리 하겠어. 도대체 내가 만드는 반찬이 그렇게 맛이 없어? 왜 그렇게 다 짜고 달고 쓰고 네 입에만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팔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많이 서운하셨어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됐다. 너도 뭐 좋은 뜻으로 한 걸 텐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알아서 해볼만 하니까 너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다. 저는 며느리에게 아예 이제는 그만 나오라고 말해주었어요. 안 그래도 지 남편 간호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 가게에까지 나와서 일을 봐주는 것도 영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다 제 반찬에 자꾸 태클이 걸리니 그건 또 그것대로 마음이 상해 더 이상 며느리가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거 있죠? 어머니, 저 그럼 카운터 봐드릴까요? 저 오전에는 어차피 할 것 없어요. 이제는 남편도 좀 괜찮아져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애들 등하교도 본인이 직접 해줄 수 있게 됐잖아요. 저는 오후에 가서 잠깐 남편 봐주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저 어머니 가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 그동안 잘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어서요. 그래? 그래, 그럼 그래라. 며느리는 평소에 없던 애교 피우는 목소리로 가게에 계속 나오고 싶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에게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허락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또 제 안에서 며느리를 향한 골이 깊어지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는 정말 이번에도 약속대로 제가 만드는 반찬에 손을 대지 않고 카운터만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반찬 진열이나 가게 청소도 저 대신에 열심히 해주어 제 손이 가는 일이 적어 편해지긴 했지만 꼭 며느리가 가게 주인처럼 행세하는 꼴이 싫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가게로 오고 나서 끊기던 손님들이 다시 가게를 찾아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저의 인생에 귀인이라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 늘 좋은 영향력과 도움을 주는 며느리에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저도 은근히 그게 서운하고 싫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쌓은 내공이 점점 하찮게 되는 것 같아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카운터를 같이 보게 되면서 제가 실수로 반찬값을 잘 못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거 5,000원 받으셔야 하는 건데 왜 3,000원 받으셨어요? 저번에도 잘못 받으셔서 제가 쫓아가서 돈 더 받아왔잖아요. 헷갈리시면 가격표 한 번씩 더 살펴보시고 판매하셔요. 어머니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등의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조심해야지 싶었다가 이 잔소리도 점점 심해지니까 듣기가 싫어지던 거 있죠? 게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전해왔던 단골이 다시 한번 제 속을 뒤집는 이야기를 폭탄처럼 던져버린 사건이었어요. 이모, 며느리가 오니까 가게가 확 사네. 반찬 맛도 다시 좋아지고. 이제 그만 며느리한테 가게 물려줘. 이모는 할 만큼 했지. 손맛 떨어질 때가 됐어. 젊은 피한테 넘기고 이제 노년은 좀 놀아. 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뱉던 거 있죠? 저는 이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반찬 가게가 저에게는 자존심이었어요. 일찍 남편을 보내고 힘들게 아들을 키우기 위해 살면서 처음으로 내 돈 모아 가게를 마련해 차린 게 이 반찬집이었고 이걸로 20년 세월을 넘기며 아들 학교 보내고 장가까지 보낸 거였거든요. 그런 저의 손때 묻고 저의 인생이 담긴 이 집을 한순간에 며느리에게 빼앗겨버리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에 속에서 꼭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한 자존심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한술 거드는 며느리의 대답이 이게 내 가게를 빼앗으려고 작정한 것 같은 말을 뱉어 더더욱 화가 났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어머니 가게 제가 물려받아야겠네요. 안 그래도 요즘 가게 찬찬히 보면서 경영수업 제대로 받고 있는 기분인데 곧 어머니께 제가 물려받아야겠네요. 라며 여우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예, 너 여기 나오지 마. 이제 그만 나와라. 내가 아주 그냥 너 하나 가게로 불렀다가 별소리를 다 듣는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만 나와도 돼. 그리고 아직 나 창창하다. 너한테 이 가게 물려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너 집에 가서 애들 아빠랑 손주들이나 봐라. 얼른 가.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며 당황하는 며느리를 가게에서 내보내버렸어요. 하지만 그 뒤로 다시 며느리가 안 오기 시작하면서 제 가게에는 손님이 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속상한 마음에 저는 밤마다 술을 마시기까지 했죠. 게다가 며느리의 말대로 제가 요즘 반찬값도 제대로 못 받아냈는지 자꾸만 마감을 해보면 계산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 속상하고 제 자신이 싫어지던 찰나에 애들에게 그날 남은 반찬을 또 가져다 주기 위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쌓였던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며느리를 부르며 주방으로 곧장 가니 며느리는 가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가게가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손주들한테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어 열심히 만들어 가져다 주었던 것들을 며느리가 싱크대에다 버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며느리에게 가서 새로 가지고 간 반찬통을 던져버리며 소리쳤어요. 야, 이 나쁜 거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 왜 버려? 내가 준 거 왜 버리는데? 어머니. 이 나쁜 것. 네가 이제는 내 반찬까지 무시를 해? 어? 저는 당황하는 며느리의 머리채까지 잡으며 흔들면서 소리를 쳐댔어요. 그러자 방에서 애들과 함께 있던 우리 아들이 나와서 저를 말립디다. 엄마, 그만하세요. 왜 그래 정말? 나 이게 요즘 내 가게 뺏어 먹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내가 어제 가져다 준 반찬까지 버리고 말이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응? 아이 참 엄마, 진정하세요. 이 사람 잘못 아무것도 없어. 아들은 한참을 저를 말리더니 제가 잠잠해질 때 즈음에 저에게 정말 아들이 가남이라는 사실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짜 고민하다가 날 잡아서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해야 할 것 같네. 잘 들어요, 엄마. 엄마 지금 치매야. 치매 초기라고요. 뭐라고? 엄마가 최근에 가지고 오는 반찬들 맛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아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 찰나에 엄마가 와서 그랬다면서요. 손님이 줄고 반찬 맛이 변했다고 한다고. 게다가 엄마 카운터까지 잘 못 보고 그랬다면서. 게다가 엄마 나랑도 대화하다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도 이상하고 수상해서 얼마 전에 엄마 모시고 제가 우리 온 가족 다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이 검사 받았잖아요. 그때 엄마 치매 검사까지 다 한 거였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엄마 치매래. 지금 저 사람 버리는 거 반찬도 엄마가 식초를 얼마나 부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린 거야. 저거 억지로 먹겠다는 마누라 내가 말려서 버리겠다고 심지어. 아들이 속상한 마음으로 토해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당황스러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저는 눈만 멀뚱히 뜨고 있는데 옆에서 제 며느리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 행동은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며느리는 제 가게에 와서 반찬들을 간섭하고 본인이 카운터까지 보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게다가 제가 충격을 받을까 봐 조심스러워 말도 못했던 거고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게 이해가 되니 그제서야 눈물이 나면서 그간 저 때문에 속 시끄러웠을 며느리가 안쓰럽고 미안해 부둥켜 안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노망이 정말 제대로 났나 보다. 그것도 모르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모질게 했어. 미안해 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 치매가 더 심해지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희도 있게 되면 어떡하나.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다행히 초기래요. 치료 얼마든지 해볼만 하니까 저희 남편이랑 같이 어머니 치료 같이 받아봐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그러자 아가. 제가 치매라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현실을 보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길로 아들이 건강검진표를 보여주었는데 정말로 제가 치매더군요. 그 다음 날로 저희는 다 같이 병원에 가서 저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노인성 치매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아들 둘 다 환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인성 치매는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면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는 며느리가 아예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체력이 되는 한 가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아들도 몸이 안 좋은데 저까지 치매에 걸려 고생하는 우리 며느리를 더 많이 고생시키게 될까봐 그게 많이 두려워요. 또 제가 저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커서 하루하루가 참 버겁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치료를 열심히 받아보려고 해요. 사실 이 글도 제가 다 적기 어려워 우리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적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로 저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기도 해 더 신중하게 제 이야기를 쓰고 있네요. 아들은 수술을 잘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응원해 주세요. 긴 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